네, 이번 시간에는요,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에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리고 이 사회인지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적 요인을 강조한 백의 CBT라는 이론, 앨리스의 RABT라는 이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보시면 일반 상담 이론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장부터 실제 직업 상담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이론이니까 힘내시자고요. 네. 네, 제7절 행동주의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 개념이요. 행동주의 상담 접근은 실험적 연구에서 밝혀진 학습 원리를 상담에 적용하는 것으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된 것이며 반대로 이러한 학습된 행동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학습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보면 우리 이전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봤듯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무의식을 탐구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행동주의는 그 반대예요. 반대. 즉 인간의 정신세계, 무의식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은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것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에 행동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것이나 긍정적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이나 모두 학습 원리에 따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학습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나 수정하는 것도 다시 학습의 원리에 따라서 이걸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왓슨이 한 말인데요. 이거 대부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12명의 아이를 주면 판사, 의사, 선생님, 범죄자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인종이나 재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 행동주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2번 주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고전적 조건 형성, 양가로 2번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본적 행동주의 기본적 논지는요. 자극, 반응,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인간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이 학습된다. 이게 기본 논지예요. 보면 어쨌든 간에 주요 개념으로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는데 다 들어보셨던 거, 이 대표적인 행동주의 이론 중에 하나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한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다 아시죠? 그러니까 개한테 고기를 주기 전에 종을 치고 고기를 줬더니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런 거 다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기라는 어떤 무조건 자극, 고기를 보면 그냥 무조건 침을 흘리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종소리라는 중성 자극을 지속적으로 짝지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소리는 원래 중성 자극이었는데 나중에는 조건 자극이 돼서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는 조건 반응이 된다. 이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라는 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에요. 스키너 박스라고 있는데 이 어떤 쥐상자예요. 쥐상자 같은 박스에다가 먹이 접시도 넣고 전등도 넣고 지렛대도 넣고 이렇게 구조물로 설치한 다음에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자에 들어간 쥐는 막 이것저것 눌러봤겠죠. 눌러보다가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이가 나오죠. 다음부터는 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의 빈도수를 확 늘리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확 늘리더라. 그 다음에 반대로 예를 들어 레버를 누르면 갑자기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 그러면 이 버튼을 더 이상 누르지 않더라. 이렇게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즉 조작적 조건 형성은 내 어떤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은 내가 취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정리를 하자면 보상이 따르는 행동은 증가하고 처벌이 주어진 행동은 감소한다라는 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양가로 2번 조작적 조건 형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프리맥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 이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는데 한 5살 땐가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알려주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처음에 이 페달 구르는 걸 못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막 화내고 이런
편은 아닌데 그걸 보니까 와 진짜로 복장이 터져갖고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지 좀 탔어요. 조금 이제 타고 다음 날에 야 자전거 타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싫대요. 막 사색이 돼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가서 장난감 사줄 테니까 이제 한번 타자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나가서 조금 타고 이제 장난감 조그만 거 사주고 또 데리고 나가 또 장난감 조그만 거 사주고 이제 태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타요. 이제 잘 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어렵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컸고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게 모르게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얘기들. 야, 너 이거 야채 먹으면 소세지 줄게. 뭐 야채 먹으면 햄 줄게. 이런 거. 너 숙제 다 하면 내가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들 다 들어보셨죠? 할머니나 뭐 엄마나 아버지나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예요.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는 할머니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할머니의 법칙. 그러니까 높은 빈도를 보여주는 행동을 강화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게임이라든지 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강화물로 사용해서 낮은 빈도를 보여주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걸 프리맥의 원리라고 해요. 조적적 조건 형성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 사회적 학습 이론인데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알버트 반두라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긴 한데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데도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일반 심리사 상담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직업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에 기반해서 나온 이론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전적 조건 형성이든 간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든 간에 인간을 너무 좀 기계적으로 봤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단순히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게 뭐다?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 행동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행동으로 학습된다라는 내용인데 환경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자극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이 되잖아요. 이 이론에 따르면. 반응이 지속되면 학습을 한다. 근데 사실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의 습득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고전적 조건 형성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꼭 경험하고 어떤 체험에서 자극을 얻은 것만 행동을 학습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봐야 아 이거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버트 반도라는요 처음에는요 인간은 사회적 상황에서 직접적인 어떤 강화나 처벌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처음에 얘기하는 이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학습 이론. 관찰만으로도 가능하다. 유명한 실험이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보보 인형 실험. 반도라는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아동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한 그룹은 이제 어른들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노는 오뚜기 인형이에요. 오뚜기 인형. 이걸 때리고 노는 걸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결국에 이후에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인형과 같이 있는 상황이 되자 그 관찰을 했던 어른들의 행동을 어른들이 막 그 보보 인형을 때리고 놀던 행동들을 관찰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그 인형을 때리고 놀더라. 요걸 통해서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관찰학습이라는 게 관찰을 통한 학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 반두라의 이론이 여러 가지로 좀 섞여 있는 이론인데 섞여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반두라 이론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처럼 어쨌든 간에 내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자극을 얻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행동주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건 맞아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그다음에 이걸 행동으로 가져간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저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한테 칭찬을 받잖아. 나도 이걸 행동을 해봐야겠다. 오빠의 행동을 보고 자극을 얻어서 나도 이걸 행동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반두라의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인지라는 부분이에요. 인지.
그러니까 과거 이 위에 게 1번이 행동주의 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자극 반응이었는데 여기다가 반두라는 이 인지라는 걸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요, 그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두라를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리 오빠가 저런 행동을 하니까 칭찬을 받네 이렇게 자극을 얻어서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떤 인지적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지라는 걸 끼워 넣었는데 내가 오빠 행동을 관찰했더니 이게 내가 이걸 행동을 하려고 해. 그럼 그냥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예요? 즉 이 오빠가 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재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인지적 사고적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오빠 행동을 내가 그 행동을 해봐야지 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다? 내가 저런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칭찬해 주겠지? 라는 어떤 결과 기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저 오빠 행동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그 오빠 행동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파지하고 재생하고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 그렇죠? 이런 인지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인간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지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인지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결과 기대, 그다음에 이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요 뒤에서 다시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반도라는 행동주의적인 입장에 있다가 이후에 이 환경의 영향까지 추가를 해서 어떤 환경, 개인의 특성, 행동 간의 삼원적 관계를 골자로 하는 사회인지론, 사회인지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동주의 학자들의 입장을 보면요. 행동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경.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받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행동주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뭘 껴놨냐면 개인의 인지적인 요소가 반두라의 핵심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원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까지, 즉 개인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회인지 이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두라의 이론은요. 그러니까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상호작용 구조도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무언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결과 기대라든지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지를 바탕으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또다시 환경을 바꾸고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일방향이 아니라 개인, 환경,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게 사회인지 이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뭐 사회학습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인지 진로 이론 같은데 지대한 영향을 줬으니까 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이 시험 문제에서 필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과 개인의 특성, 행동 간의 삼원적 골자를 제시한 이론은 무엇인가? 이러면 사회인지 이론 혹은 뭐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이런 개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 사회학습 이론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적 학습 이론이란 반두라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직접적 강화 처벌 없이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인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이후 인지주의 원리를 많이 포함하여 인간의 행동, 환경적 요인, 개인의 특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회인지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해 안 될 거 전혀 없죠. 다 설명드렸어요.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요. 이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행동주의 상담에서의 치료 과정이요. 보면 이거는 필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뭐 어쨌든 목표 행동을 일단 정의합니다.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고 적응 행동을 강화시키고 부정 행동을 약화시키고 행동 수준 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일반화시킨다. 이거는 뭐 행동을 학습시키는 일반적인 원리니까요. 자,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실기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필기시험 위주로 나오니까요. 이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4번 치료 기법이요.
여기는 실기와 필기에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오고요.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응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속어요. 부적응 행동이 반복되도록 강화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강화 요인 제거. 아기가 뭘 집어 던져요. 어릴 때. 근데 막 웃기다고 엄마 아빠가 웃어줘요. 그러면은 아기한테는 이 집어 던진 행위가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집어 던져요. 웃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속어. 그 다음에 혐오 조건 형성, 부적응 행동과 불쾌 경험을 짝지어서 제시하는 방법, 뭐 술을 마실 때 구토약을 같이 준다든지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이런 것들 부적응 행동 감소 기법이고요. 타임아웃도 비슷한데요. 이 생각하는 의자 같은 게 대표적인 타임아웃 기법이에요. 이제 아동이 문제 행동 같은 걸 할 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구석에 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 가서 앉아 있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노출 치료법이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뭐 어려울 건 없죠. 어려울 건 없고. 그 다음에요. 이 체계적 둔감법 이게 실기시험에도 나오고요.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체계적 둔감법. 이 노출치료법과 비슷하긴 한데요. 단순히 노출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차적으로 일단은 어떤 원리냐면은 이 체계적 둔감법은요. 긴장이랑 이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원리, 상호제지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목을 이렇게 하고 뭐 몸을 이렇게 막 긴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이완을 동시에 할 수 없듯이 마음이 편해질 수 없듯이 일단은 몸의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불안에 노출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면 체계적 둔감법 상호제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공포나 불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적응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법들도 있겠죠. 적응적인 행동,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적응행동 촉진 기법에서 행동조성법, 조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점진적 과목을 제공하여 학습한다. 이거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도로 내성적인 아이한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야, 너 저기 가서 말 걸어봐. 아니면 저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극도로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점진적인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친구 근처에 가봐. 이렇게 해서 조그만 보상을 주고 이후에 저 친구들한테 인사해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면 보상.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말 한번 걸어봐. 그럼 또 보상.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상이 나가면서 적응 행동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행동조성법, 조형법입니다. 모델링은 반두라 이론이요. 그죠? 모델의 적응적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게 한다. 어려울 거 없고요. 자기관리 프로그램. 자기 지시적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요. 이것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요.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속말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본인의 어떤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주장 훈련은 당연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거나 소심한 사람들에게 이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적응 행동을 증진시켜주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토큰법, 이것도 아시죠? 토큰 10개 모으면 하게 해주고, 10개, 5개 모으면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적응 행동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치료 기법에서요, 각 한 두세 가지 정도, 부적응 행동 감소 기법 3가지, 그 다음에 적응 행동 증진 기법 한 3가지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말했던 더 알아보기요. 더 알아보기 보면 체계적 둔감화의 3단계 위에서 부정행동 감소기법에서 체계적 둔감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단계가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실기 가끔씩 나오니까요. 기억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긴장과 이완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려면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있겠어요? 경직돼 있고 목이 이렇게 될 수 있을 테니까 최대한 일단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완시켜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위계표를 작성합니다. 불안의 수준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까지 예를 들어서 뱀 같은 경우에는 뱀을 그냥 상상한다. 1단계, 그 다음에 뱀 그림을 본다. 2단계, 그 다음에 뱀 모형을 본다. 4단계.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점진적으로 불안의 수준을 높여서 위계표를 작성을 하고요. 낮은 정도부터 점차적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뱀 그림을 상상했다가, 뱀 모형을 상상했다가, 실제 뱀이랑 있는 걸 상상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불안을 제지해 나가는 겁니다. 됐고요.
노출치료법이라고도 있었죠. 노출치료법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실기에 가끔 나와요. 가끔. 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노출한다, 상상해서 노출한다, 점진적으로 노출시킨다, 급진적으로 노출한다. 이걸 홍수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요.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제8절 인지적 상담 이론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근데 시험에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뭘 봤어요?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에 대해서 봤죠. 자극이 어떻게 된다? 반응이 된다. 반응이 되고 이걸 반복하면 행동이 학습된다라는 게 행동주의의 입장이었죠. 근데요, 이 인지 상담 이론 두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인지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의 중간에 뭘 하나 끼워 넣어요. 인지라는 걸 끼워 넣어요. 인지라는 걸 껴놓고 인간의 행동이 나온다. 인지적 반응, 인지적 해석하고 반응, 즉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실직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경이 바뀐 거죠. 자극이 있는 거죠. 자극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인지를 할 때 그냥 좌절감, 괴리감 뭐 이런 것들, 자괴감 이런 걸 느끼고 모든 것을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는 형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중간에 이 인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좌절했어. 포기했어. 이렇게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직을 했어도 굉장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 대학원을 가거나 직장을 알아보거나 뭐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인지적 상담 이론은 개인의 심리 상태나 심리적 증상의 원인을 개인의 어떤 사고 방식이든지 신념 체계 이런 인지적 요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인지상담 이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이제 백의 CBT라는 게 있고요. 인지치 아론 백의 CBT 인지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앨리스의 RE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라는 게 있습니다. CBT와 REBT가 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두 분이 뭐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친하기도 했고요. 사실 비슷한 이론인데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백의 인지치료 먼저 보겠습니다. 백은요, 1960년대 특히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당시 정신분석학이나 뭐 행동치료 같은 걸로 잘 치료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엄청난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인지치료를 개발을 했어요. 이 당시에 실제로 어떤 비교를 해보니까 약물 치료한 것만큼이나 이 백의 인지치료 CBT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여기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가정 환경이요. 인생은 한 방이고 돈이 최고야. 세상엔 돈이 최고야. 이런 식의 가정 문화를 접한 아이가 있다라고 해보면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요? 인생은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해. 작은 돈은 의미 없어. 크게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의 틀을 형성한다고요. 생각의 틀을 형성해서 도박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박장에 갔어요. 도박장에 갔는데 이 아까 생각의 틀이 굉장히 좀 비뚤어져 있었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의 틀과는 좀 달랐어요. 그죠? 생각의 틀이 좀 삐뚤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도박 상황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지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박하면서 지금까지는 계속 잃었다. 근데 이번 한 판만 이기면 전부 만회할 수 있어.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뭐 전 도박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따다가 안 되면 그냥 일어나야죠.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야. 어차피 한 방이야. 이건 이런 식으로 계속 멈추지 못하고 도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이 사람의 생각의 틀이 어그러져 있으면 인지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사건을 만나게 돼요. 뭐 우리 요새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무슨 지옥, 무슨 캠프, 이혼 캠프, 뭐 이런 거 보면 돈과 관련된 생활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번에 어디 돈 들어갈 때가 있다. 이번에 뭐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도박 중독자, 인지적 오류,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도박 중독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활 사건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사고가 스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고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도박해서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심사숙고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이 자동적으로 이 어떤 생각이 버릇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면 아 뜨거 이러면서 떼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치 생각이 불현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이 백이 말하는 인지적 오류랑 자동적 사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보면요. 양가로 1번 기본 개념 보면요.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 핵심 개념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자동적 사고. 자동적으로 유발된 생활사건이 있을 때 그냥 내가 굳이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도박에서 생활비 충당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든다고요. 동그라미 2번.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실기시험에 가끔 나와요. 인지적 오류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인지적 과정의 오류, 잘못된 어떤 생각의 틀 때문에 인지적 오류를 겪을 가능성이 많은데 개과 추선 개과 추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개인화의 개, 과잉 일반화의 과, 그다음에 선택적 추상화의 추, 이분법의 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과 추이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시자고요. 개인화는요? 개인화는 뭐예요? 어떤 인지적 오류냐면 길거리를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나를 보고 웃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요? 저 생긴 거 보시고 웃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는 거. 과잉 일반화는 뭐예요? 한 번 여자한테 차였는데 나는 항상 어떤 여자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차일 거야. 이렇게 과잉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발표를 했는데 대다수 청중이 좋아했어요. 근데 내 앞에 앉은 한 명이 무표정으로 졸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과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분법적 추론이요. 그냥 회색지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칭찬 아니면 처벌, 비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재앙화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4가지, 5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기본적으로 이 어린 시절의 어떤 가족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활의 틀, 정보 처리의 틀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습니다. 넘어와 볼게요. 그 다음에요, 상담 기법.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교재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험의 과거 1차 문제에서 이걸 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담 기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할 때.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으로 나누는데요. 결국에는 백의 인지치료 CBT의 핵심이 뭐였어요? 자동적 사고죠. 자동적 사고, 자동적으로 불현듯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캐치해서 거꾸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정서적 기법, 감정을 명료하고 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자동적 사고를 파악한다. 언어적 기법,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를 통해서 자동적 사고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행동적 기법, 자동적 사고가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도록 한다. 정언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앨리스의 CBT요. 인지상담지 이론의 또 다른 학자예요. 백과 앨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문적 견해가 약간은 다르긴 했지만 서로의 자질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논문을 평가해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 REBT와 관련해서 앨리스가 자주 언급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앨리스는 뭐예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 이게 이 앨리스의 REBT의 굉장한 공헌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요. 이 사람 저변에 깔려있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 사람은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고 정서적 문제에 깔려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면 문제가 없다. 비합리적 신념을 교체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 기본 가정 한번 보면 앨리스는 인간은 합리적이자 비합리적 존재로 보고 비합리적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고요. 더 알아보기 보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의 정신건강의 기준이요. 보면 쉬워요. 그냥 실기 문제로는 안 나와요. 필기 문제로 나오니까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자기 관심을 가지고요.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유연성을 가진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 비합리적 신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앨리스의 이론에서 가장 큰 공헌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좀 보자고요. 보면 양가로 1번 비합리적 신념을 도대체 그럼 사람 왜 가지는가? 왜 가지는가?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와 요구를 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제 어떤 뭐 정신병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고요. 이 비합리적 신념들을 타당한 것으로 합리적인 생각들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당위성에 비롯된다고 얘기해요. 당위성. 비합리적 신념은요, 대부분 다 뭐다? 절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당위적 요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요거 실기시험에 가끔 나와요. 비합리적 신념 세 가지를 쓰시오. 자신에 대한 당위성 예시 쓰시오.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과제를 해야 된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당위성. 진정한 친구라면 언제나 나를 배려하고 대우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가 된다고요. 뿌리가. 얘네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리프탁이 제시한 자발적 실험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 나타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가끔 정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선택적으로 외울만 하다 싶으신 분들은 외우시고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마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세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와서요. 양가로 3번 상담의 목표. 그러면 부적응적이고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적응적이고 합리적 것으로 대체하여 정서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하겠죠. 비합리적 신념을 없애주고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것으로 대체해준다. 양가로 4번 가장 이제 이 앨리스의 이론 중에서 중요한 게 이 ABC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을 없애줄 것인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는 ABC 모형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혼란을 평가하고 설명하며 이의 치료 과정까지 포함시킨 것을 ABCDE 모형이라고 해요. 얘는 시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ABCDE 모형까지 볼게요. ABCDEF까지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들으면 편해요. 예시로 보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 남성이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등의 쓸모없는 인간이고 존재 가치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극도로 우울감, 자살 충동 같은 걸 느껴요. A. 뭐예요? 선행 사건, 내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사건이 뭐예요? 이혼이죠. 이혼. B. 빌리프예요. 신념 체계. 그 다음에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요. 뭐예요? 나는 이혼을 했으니까 나는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고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C. 결과의 콘세퀀스. 정서적 결과, 비합리적 신념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요? 극도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가 D부터예요. D는 논박하기, 디스피트예요. 디스피트, 논박.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적극적 논박. 당신이 이혼한 것이 과연 당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의미하는가라는 식의 합리적인 논박을 통해서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논박을 통해서 이 이펙티브, 그 다음에 효과적인 철학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한 결과로서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F, 뉴 필링인데 새로운 감정과 행동이에요.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되는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A, B, C, D, E, F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요, 기타 치료 기법들, ABC 기법 위에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인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물어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대리적 모델링, 다른 사람도 관찰하게 해보는 거. 그다음에 수치심 깨트리기. 이게 조금 이 앨리스 모형에서 재밌는 점이에요. 재밌는 점인데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앨리스는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요, 이 정서장애의 핵심 요소라고 왔어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그냥 사람이 보통 뭐 일반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실수했네, 다음부터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떤 강박적이고 당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실수했다, 나는 아주 창피한 인간이다, 이렇게 사고하면서 수치심을 굉장히 느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수치심을 깨트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래서 본인이 이 수치심을 깨트린 연습을 하시려고 이 식물원에 가셨대요. 식물원에 가서 100명의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하기라는 미션을 스스로 부여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분이죠, 이분 참. 이 100명에게 데이트 신청하기라는 미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스스로 가서 그걸 수행을 했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신데, 근데 조금 슬픈 건 한 명만 승낙을 하셨대요. 한 명만 승낙을 했는데 그 한 명도 결국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학문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여러 가지 재밌는 시도들도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지치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깐만 쉬실게요.